자, 94페이지에 기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볼게요. 자, 법에서는 기업공개사 등이라고 안 돼 있고 등록의 결격사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등록의 결격사유다 하는 말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누가 될 수 없다? 기업공개사 될 수 없다. 그러면 기업공개사의 결격사유가 똑같은 말이죠. 우리 법에서 이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개사도 못 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한꺼번에 표현해 가지고 기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는 말이나 기업공개사의 결격사에 해당한다는 말이나 기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에 해당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결격사의 효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하고 결격사의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96페이지 제일 밑에 결격사의 종류 및 내용 1번에 미성년자 나옵니다. 자, 미성년자 등록할 수 없다 그죠? 구분해야 되는 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이 다른 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예외 규정을 명시적으로 안 해놓은 거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은 유효죠.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근데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성년의제라고 하는데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법률 행위할 수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 예외 규정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럼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어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죠. 결격사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미성년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죠? 쌍둥이 나오면요. 쌍둥이 나도 결격사에 해당한다.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 오른쪽에 2번에 피성년 후견인 3번에 피한정 후견인 이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박스 안에 피성년 후견인의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하면 읽는 거지 뭐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제 친족,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서 성년 후견인은 심판을 한다. 이래 하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피성년 후견인이 누군지 피한정 후견인이 누군지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 내용을 몰라도 돼요. 대신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있는데 피특정 후견인이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지문에 2번 나왔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아까 미성년자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에 해당한다. 후견인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결격사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파산 선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은 신용불량자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신용불량자하고 이 파산 선고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은행에 돈을 빌렸다 아니면 신용카드 썼다 이자나 대금을 제때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는 될 수 있죠. 이 파산 선고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파산 선고자는 뭐냐면은 자기가 갚을 빚이 많은데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건에 해당하면은 파산 선고를 내려줍니다. 빚을 안 갚아도 좋아요. 자, 빚을 안 갚아도 좋다 하는 말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빚을 안 갚아도 좋다 하는 것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좋다.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피해를 보죠. 그럼 나도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행위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 파산 선고자를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경제 무능력자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통장 개설도 못 합니다. 일정 구역을 벗어나지도 못해요. 자, 대구의 수성구에 사는데 아버지가 부산에 사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다 그거 못 갑니다. 그거 가려고 하면은 법원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경제생활 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파산 선고 받고 별도 유죄 판결을 안 받으면 10년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복권은 돼요. 또 면책 받으면 복권 신청하면 또 복권을 해줍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한다 그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누가 파산 선고를 받고 열심히 일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빚을 다 갚고 법원에 복권 신청을 했어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복권 땅땅땅 복권이 돼야 되죠. 복권 신청만 했다 결격사에 해당하죠.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요까지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표적으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겠습니다. 5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로 열고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래 있는데 이거 볼게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형벌에는 징역 또는 벌금 이것을 형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 1년에 1천, 3년에 3천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1년에 1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6개월 징역에다가 500만 원 벌금 같이 줄 수 있다 없다? 우리 법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다. 6개월 징역에다가 500만 원 벌금 같이 줄 수 없죠. 말 그대로 징역 또는 벌금. 징역을 주면 벌금을 못 줍니다. 벌금을 주면 징역을 못 줘요.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어떤 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해놓고 이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하는 법도 있어요. 징역도 주고 벌금도 주고 그래 주는 법도 있기는 하지만 중개사법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징역을 주면은 징역, 벌금을 주면 벌금 요거 두 개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은 징역이나 벌금을 형벌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 들어가는 형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도소 들어가는 형 실형이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다 하는 말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로 열고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죠.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단 이 3년의 의미를 보면은 자, 교도소에서 오래 살았어요. 한 10년 동안 교도소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만기 출소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자기 집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교통 체계도 많이 바뀌었고 자기 집 도시 안에 있는 어떤 공간 구조도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옛날에 조그마한 골목길이었는데 그 동네 전부 다 개발돼 가지고 큰 도로가 났다. 자기 집 찾아가기로도 쉽지도 않겠죠.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 살다가 오래 있다가 나왔다.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3년을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금고 이상의 형 이랬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를 보면 이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형벌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큰 게 사형이죠.
자, 두 번째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신체형이 있어요. 자, 신체형에 해당하는 게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그리고 구류가 있습니다. 네, 돈으로 띄우는 금전형에 해당하는 게 벌금하고 과료 있어요. 벌금, 과료. 그 다음에 명예형으로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있는 그대로 보면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 정지. 그 다음에 기타로서 자, 형벌이 있다 하는 말은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벌이 나오겠죠. 그죠? 범죄는 주로 뭐하고 관련돼서 뭐 때문에 범죄가 생깁니까? 주로 돈 아니면은 여자 문제죠. 여자 문제는 아침에 연속극 보면은 다 풀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녁에 연속극 재밌는 거 있죠? 요즘은 제가 연속극이라 하면은 저보고 그 연식이 오래됐네. 드라마 요즘은 그러죠. 그죠? 드라마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은 그 드라마 또 봐야 됩니다. 보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그거 한 번 안 보면 한 문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돈하고 관련된 것은 눈에 보이면은 몰수입니다. 안 보이면 따라가서 추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징역, 금고, 구류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징역이나 금고는 교도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류는 교도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30일 이내로 있는 것을 구류라고 해요. 그럼 경찰서 유치장에서 30일 이내로 있는 게 구류인데 구류 살 때 밤에 잠 재우겠습니까? 안 재우겠습니까? 30일 동안 밤에 잠 안 자면 삶 죽죠. 그죠? 자기 전에 옛날에는 자기 바로 전에 뭐 했겠습니까? 애국가 불렀어요. 몇 절까지? 4절까지. 그러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며칠 있다가 나왔다. 애국가 4절까지는 완벽하게 외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이 동네 놀러 오는 친구가 한 보름 정도 안 보이더라. 나중에 왔어요. 어디 갔다 왔노? 구류 살다가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듣기가 좀 그렇죠. 그죠? 애국가점 부르고 왔다 그러면은 구류 살다가 온 거예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몇 년 전에 요새도 부릅니까? 이러는데 요새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제가 가봐야 알죠. 요새는 안 부른대요. 자, 그럼 징역하고 금고는 교도소 가는데 징역은 교도소 가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고는 노역을 안 하는 겁니다. 금고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정치범, 사상범, 미수범에게만 금고 줍니다. 물론 금고 받아도 자기가 원하면은 노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제일 큰 거 사형인데 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기로는 굉장히 오래됐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로 분류를 합니다. 사형 선고는 받아도 사형 집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형 선고 받았다 하는 말하고 무기징역 받았다 하는 말하고 결론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론은 같죠. 그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은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있으면은 감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석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형은 감형이다, 가석방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결론은 다르죠. 그죠? 사형은 못 나오니까 사형은 안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은 징역이나 금고받았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됐다. 대표적으로 만기출소죠. 그죠?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 3년이 있어야 되죠. 자, 만기출소 3년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가석방이 있습니다. 자, 가석방은 모범수로 있으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가석방 되면은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걸 안 봅니다. 언제 되면은 종료되느냐면 만기가 돼야지 종료되는 거예요. 가석방 대가 나오지만은 그러면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이러면 안 되죠. 가석방은 절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가 아니고 남아있는 잔여 형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가야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특별사면이라고 있어요. 요즘 뭐 특별사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죠. 그죠? 특별사면은 뭐냐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1년
징역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비록 1년밖에 안 살았지만 3년 다 살았다 치고 나온나 하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비록 대통령이 잘 보여가지고 특별사면 나오지만은 우리 중개업하는 거 몰장하게 보지 말라는 말이죠. 사회 정하는 시간 3년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특별히 봐야 되는 게 일반사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반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사면을 받으면은 자기 죄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 구분해야 되는 게 특별사면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형을 다 살았다 치고 나오라 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일반사면을 받으면은 자기 죄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애당초 죄를 안 짓다고 생각하세요. 애당초 죄를 안 짓다면 교도소 안 들어갔겠죠. 안 들어갔으면은 굳이 결격사유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사회 정하는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 받았다 결격사유 아니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예,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문제가 나오면 주로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의 변경 이런 것도 있어요. 법률의 변경. 자, 대표적으로 간통죄 있어요. 지금은 간통죄 없어졌죠. 자, 보통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인데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벌금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징역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간통죄로 교도소 들어갔어요.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럼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이미 죄인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3년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시효 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효 완성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 계셨을 때 국무총리 하시던 한명숙 씨 교도소 갔다 왔다 오죠. 뭐 요즘 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느냐 없냐 말이 많지만은 하여튼 교도소 가기는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딱 내리면은 그날 바로 교도소였습니다. 근데 교도소 넣으려고 가니까 뭐랬냐면은 사흘간 시간 여유를 달라야 돼서 보통 사람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 맹세 국무총리 하시는 분인데 사흘간 시간 여유를 달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사흘 있다가 교도소 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말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사흘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겠죠. 그죠? 결론은 교도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래서 교도소 안 가려고 도망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자, 누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망을 가고죠. 30년 동안 안 잡히면은 형을 못 살립니다. 무기징역 받았는데 도망가고 20년 동안 안 잡히면은 형을 못 살려요. 이거 시효 완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30년 동안 안 잡혀야 되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못 하죠. 그죠? 그럼 잡힙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의 첩저산 중에 동굴 속에 20살이야 돼요. 30년 지났다 나오면은 형을 안 살리죠. 그럼 나오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사회생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3년 있어야 된다. 자, 요 중에서 원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가석방은 절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잔년기 지나고 또 3년 지나가야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특별사면은 3년 동안 결격사유에 나가지만 일반사면은 결격사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6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5년 받았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다. 옛날에 제가 집행유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건물 관리하는 것도 그때 제 소관이었어요. 기계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밤에 술 마시다가 뭐
불량한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하여튼 둘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얼굴에 32방을 뭐 깨매야 되는데 나중에 오늘 뭐 방법이 없어요. 한쪽에서도 둘 다가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 해결은 잘 됐어요. 그때 보니까 판사가 굉장히 예쁜 여자분인데 앞에 덩치가 3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선고를 내리는데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그때는 제가 집행유예가 뭔가 몰랐습니다.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싸 이러더라고요. 집행유예가 뭔데 그래 기분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징역 3년 살아야 돼요. 집행이란 말은 두 개로 구분합니다. 민사에서 집행은 경매 들어가는 것을 집행이라 그래요. 형사에서 집행은 달랑 들어서 교도소 잡아 엮는 것을 집행이랍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징역 3년 살아야 되는데 교도소 넣기로 5년 동안 유예시켜 주겠다. 한마디로 5년 동안은 교도소 안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이 집행유예를 교도소 바깥에서 형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기로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년 동안에 5년 동안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아무 일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 유예를 취소시킵니다. 그럼 이게 교도소 가겠죠. 새로운 범죄로 교도소 가겠죠. 가중처벌 받아요. 그러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안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5년 동안은 교도소 안 가는 거죠. 그죠? 이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교도소 안 가니까 굳이 사회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아까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은 3년 있어야 되는데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지 추가로 3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징역 3년 살아야 되는데 교도소 넣기로 5년 동안 유예시켜 주겠다 안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7번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요게 200만 원이라고 틀리게 두 번 나왔는데 요거는 당연히 틀린 거다. 당연히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제일 앞에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에요. 이 법을 위반해서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아야지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수도 없이 문제 나왔어요. 폭행죄로 500만 원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0만 원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죠? 벌금은 300만 원 이상 돼야 되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도 아니다. 이 법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죠. 그런데 경합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법도 위반했고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했다. 그러면은 합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을 줘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 벌금하면은 결격사유 아니죠. 경합범일 때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변호사법에서 얼마, 공인중개사법으로 얼마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하는 규정도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건 없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됐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격 정지도 나중에 업무 정지도 최고가 6개월입니다. 최고가 6개월인데 우리 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격 정지하고 관련된 지문이 어떻게 하면 나왔냐면은 자, 어떤 소속 공인중개사가 1월 5일 날 자격 정지를 받았어요. 몇 개월 받았다 말은 없습니다. 11월 5일 현재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라 그러죠. 그럼 1월 5일 날 자격정지 받았다. 최고 많이 받아도 11월 5일 되면 6개월 넘어갔죠. 결격 사유 아니다. 그죠? 자, 10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데 가로 안에 폐업 후 재등록한 자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행정처분효과에 승계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되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11번에 102페이지 11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로 열고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개업공개에서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업무정지를 받았다 하는 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문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왕 못하는 거 폐업하자.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폐업을 했어요. 우리 법 그대로 보면은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격 사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하기 전까지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 왜 결격 사유 아니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도 문제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전이 아니에요. 다음에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오른쪽에 12번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여기서 사원은 임원하고 똑같죠, 그죠? 자, 기업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여기서 여기까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은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은 한마디로 그 법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업무정지 받았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로서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임원이나 사원에게 결격사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업무정지 처분 받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 관리를 잘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으면은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임원이나 사원에게 결격사유를 주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에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면은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좀 이따가 별도로 하겠지만 등록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임원이나 사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등록 취소되죠, 그죠?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개월 이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을 내보내면은 법인의 결격사유로 안 보겠다는 말입니다. 즉 법인 등록 취소는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하나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래 해가지고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풀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조금 정리를 합시다. 자,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조금 순서를 달리 해가지고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다 하는 말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사람은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4명 어떤 여의도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혹인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 하나가 요 4명은 사회에 격리되어 있거나 교도소에 갔다가 온 사람은 아니죠. 굳이 사회에 적응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결격사에서 벗어나지 추가로 3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나머지는 2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업무 정지 받았다. 업무 정지 받은 기간이 있죠. 자격 정지 받았다. 자격 정지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았다. 집행유예 받는 기간이 있죠. 그럼 업무 정지 받았다. 자격 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그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요거 말고는 3년 동안이에요. 자, 2번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만기 출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가석방은 절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아니죠. 남아있는 잔여 형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가야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특별사면은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선고유예라고도 같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받으세요. 자,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판사가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선고유예 받았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몇 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간이 없죠. 3년이죠. 그죠?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어요.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몇 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년 아니죠. 절대 3년을 하면 안 돼요. 이 법을 위반해서 공개사법이란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수도 없이 틀려서 나왔어요.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각각 해당 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등록이 취소되면 원래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3개가 있어요. 이 예외가 문제가 나오면은 결격사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지금 하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격사유 이것만 하더라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이까지 보면은 기존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외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거는 다음에 할 때로 미룰게요. 그런데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양벌규정이라는데 양벌규정으로 개업공개사가 300만 이상 벌금 받았다. 이것은 결격사를 안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고용인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이 있죠. 자격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에 해당하고 업무정지를 받았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다면은 그 법인의 임원이나 또는 사원에게 각각 그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 아니죠. 그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럼 법인이 결격사유다 하면 등록 취소줘야 되는데 한 명 때문에 등록 취소준다. 너무 과하니까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 안에서. 자, 방금 했으니까 질문 한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질문할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했어요. 몇 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년. 몇 번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죠. 자, 이거 다음 중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찾아라. 답은 부정행위자 5년. 답으로 반드시 나왔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답으로 안 나왔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말은 기업공개사 못 된다는 말이죠. 처음 구분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자. 아까 2명 있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공개사도 못 되고 등록의 결격사유도 해당한다. 그런데 부정행위자 5년이죠. 그죠?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거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제일 먼저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개사 못 되니까 소속 공개사 못 되죠. 공인중개사는 기업 공개사는 못 되죠. 결격사유는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5년 동안은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개사가 못 되는 거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법 이 법 아니죠, 그죠?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왜요? 벌금은 이 법이죠. 제가 징역 3년 받았다 그랬죠. 징역은 여기죠. 이거는 이 법 아니어도 되죠.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어야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은 어떤 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왔다. 사회정한의 시간이 필요하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사회정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전부 다 이 법 이래 하니까 교도소 들어가는 형도 이 법 아니면은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다. 이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어야 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는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그 법이든 어떤 법이든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너무 헷갈릴 만한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앞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격사유 제일 앞에 자, 보통 사람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안 해주죠, 그죠? 등록은 안 해준다. 기업공개사는 못 되고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못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된 후 하지 말고 그냥 기업공개사 된 후 이러세요. 꼭 공인중개사라고 할 필요가 없고 기업공개사 된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애당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기업공개사 되기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되고 그 다음 기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럼 그럴 때는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결격사유에 넣으면 등록 취소줘야 돼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4번부터 볼게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입니다. 96페이지에 96페이지 4번. 자, 파란 거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한마디로 고용인이죠.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의미가 뭐냐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중개업무를 못한다 그랬죠.
그럼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등록관청이 이 사람 중개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기업공개사의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기업공개사 당신은 공인하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을 빨리 알 거다. 빨리 내보내란 말이에요. 만약에 빨리 안 내보내면은 기업공개사에 책임을 줘가지고 기업공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격사에 해당하자마자 기업공개사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보내는 기간을 2개월로 줍니다. 2개월 이내 해소해야 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한마디로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기업공개사에 업무 정지라는 벌을 준다. 그다음에 그 위에 3번의 1번 볼게요. 자, 법인이 기업공개사 된 후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가 그 결격사에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됐어요. 2개월 이내 내보내야 됩니다. 2개월 이내 안 내보내면은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법인 자체의 결격사유로 보겠다는 거예요. 법인 자체가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등록 취소주죠. 그죠? 방금 이야기한 거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일반인이 보통 사람 등록 안 한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은 등록을 안 시켜주죠. 물론 소속 공개사도 못되고 중개보조원도 못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등록 취소 줍니다. 등록 취소를 준다. 그런데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은 중개문을 못하게 해야 되죠.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면은 그 책임을 기업공개사 책임을 줘가지고 기업공개사에 업무 정지 준다 그랬죠. 업무 정지 준다. 대신에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런데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됐다. 2개월 이내 내보내야 돼요. 2개월 이내 안 내보내면은 법인 자체의 결격사를 봐가지고 등록 취소 줍니다. 등록 취소 준다. 자, 그러면은 등록은 누가 해줍니까? 등록관청이 해주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도 등록관청이 줍니다. 그러면은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등록 취소준다, 업무 정지준다 하는 말은 결격사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알아야 된다. 등록관청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밑에 96페이지 큰 2번 관계기한의 조회. 자,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 및 기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등이죠. 기업공개사 등이 등록의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조회할 수 있겠죠. 그죠? 누가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별히 등록관청만이 할 수 있는 것, 시도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 국장만이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규정된 것은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같이 다녀요. 예를 들어서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아니면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지도감독할 수 있다. 주로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관계위원회 조회하면은 등록관청이 알려주면 되죠. 알려주면 되죠. 근데 법은 그런 거 없어요. 법의 원칙이 뭐냐면은 제일 위가 국장이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죠. 밑에서 위로 보고하는 것은 법에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안다고 밑에 니도 알아라고 밑에 통보해 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는 거 알았다.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결격사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 국장이나 시도의사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복습은 해야 되죠. 하지 말까요? 복습해야 되지 할 때 웃으면 저보고
오늘 하지 맙시다 하는 말인가 하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라 했는데 자, 오늘 처음에 공인중개사 저도였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은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럼 시도지사가 원칙이다 하는 말은 공인중개사 시험 실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한다. 국장이 지명한다. 제1차관이 한다. 제1차관이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은 안 지죠, 그죠? 대신에 끝발은 부리기 위해 가지고 위원은 누가 뽑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뽑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러면은 심의를 할 때 자기하고 관련된 거 있으면 스스로 빠져야 되는데 스스로 안 빠지면 나가라 해야 돼요. 해촉하는 거예요. 국장이 뽑았는데 위원장이 나가라 할 수 없죠. 나가라 뽑는 것도 국장이, 나가라 하는 것도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정책심의위원회 7명 이상 몇 명이네? 11명이네. 임기 몇 년 할까요? 2년이죠. 정책위원회 소집할 때 7자니까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7일 전까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라면 하루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정책심의회 심의할 때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출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럼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첫 글자로 하면은 육보시 보장 이랬죠. 육성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최대에 관한 사항 보장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으로 있는데 요 중에서 시험 등 자격 최대에 관한 사항 시도의사 소관이죠. 시도의사 소관이니까 정책심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시도의사가 틀림없이 한마디 할게요.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라고 정책심의회에서 시험 등 자격 최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까 자격은 원래가 시도의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실질권자일 때만 예외적으로 들어가고 전부 다 시도의사 소관이에요. 그러면은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격증 교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1개월 이내. 물론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은 일신 전속적이라 대여 양도할 수 없죠. 자격증 대여 양도하면은 무조건 자격 취소되고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닌 자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1년에 1천이에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쓰게 되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물론 1년에 1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육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개다가 원칙적으로 실질권자는 시도지사다. 요거 세 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실무교육의 실질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실무교육 대상자,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또는 소속 공개사로서 고용 신고 전 얼마 이내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대신에 기업 공개사로서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아니면 소속 공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자, 실무교육의 내용, 법률, 지식, 중개, 실무, 경영, 실무, 직업일 리얼, 실무교육, 리얼이니까 사람 되죠. 그러니까 몇 시간? 32시간.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가지고 28시간에서 32시간 내로한다. 그럼 연수교육의 실질권자도 물론 시도의사고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이나 앞에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연수교육 연이니까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 2년마다. 그럼
연수교육의 실질권자도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시도지사는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2개월 전까지. 그럼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중개 및 경영 실무 지급 윤리. 그럼 연수교육의 시간은 연이니까 이틀 하면 되죠. 16시간인데 4시간 빼가지고 12시간에서 16시간.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벌 받습니다. 그럼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실시권자인 시도지사가 알죠. 시도지사가 벌을 주는데 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들어갑니다. 그죠?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직무교육은 오로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죠. 그럼 기억이니까 하루만 하면 되는데 사자 기질 너무 내지 마라 하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반 잘라서 4시간만 한다. 근데 이것도 통제자를 따르면 빼줘야 되겠죠. 기억이니까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그 다음에 부동산 사고 예방교육.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답니까? 실시할 수 있답니까? 실시할 수 있다. 그럼 실시하게 되면 통보하겠죠. 원래 공문이 하는 것은 7일 기업공개사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예방교육 통보하는 것은 거꾸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보한다. 그런데 예방교육은 교육비 안 받는다 그랬죠. 교육비 안 받으니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네, 등록했어요. 등록은 적법요건이다. 즉 등록 안 하고 중개하면 무등록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유효요건 아니기 때문에 효력요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가 중개해가지고 계약 체결한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기속행위다.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라 그랬죠. 대신에 우리 법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다음의 경우 등록해주지 말라는 게 4개가 있죠.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 요건에 구비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될 때 등록해주지 마라 그죠.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 그랬죠. 위반하면 전부 다 1년 1천이에요. 여기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예요.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개업 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할 수 없죠. 그럼 소속 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다.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등록 신청하냐? 등록관청이라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시장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물론 어떤 시라 하더라도 아니 어떤 구라도 있으면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요건은 별도로 보지 말고 어떤 서류가 첨부되느냐 이래 하는 게 공부하기 훨씬 쉽습니다. 사실사자 한다 그랬죠. 사진, 여권용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그럼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자격증 사본은 첨부하는 게 아니다. 자격증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물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첨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첨부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무소만 보면 되는데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적어도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그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즉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로 셀 수 없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되는데 꼭 자기 거여야 되는 것은 아니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지만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셀 수 있다.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죠.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상에 기재되기 전에 건축물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을 때 이럴 때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물론 결격사유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지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는 안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사실사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모든 외국인의 신상명세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죠. 외국인이 들어갈 때는 자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여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우리나라에 오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에다가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자, 그런데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해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를 하더라도 외국에 가면 인정 안 해줍니다. 서로가 귀찮죠, 그죠? 그래서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아포스티유 권한이 있는 기구에서 발급한 서류는 서로가 인정해 주도록 됐어요.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외국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에다가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든지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이 있는 기구에서 발급한 서류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나와요. 하여튼 공인중개사 외국인도 될 수 있고 외국인이 들어갈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외국인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요건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줍니다.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대표자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공제사여야 된다. 임원이나 사원의 얼마 이상은 공제사여야 된다. 3분의 1 이상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럴 때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대표자는 공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제사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사자 들어가면 되죠. 나머지는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법에서 사무소 면적 규정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자, 실무계획이 중요한데 실무계획은 임원의 사원 전원입니까? 3분의 1 이상입니까? 아까 공제사 숫자로서는 3분의 1 이상인데 실무계획은 전원이 받아야 되죠.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전원 가로 열고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물론 포함합니다. 포함한다는 말은 없어도 좋지만 실무교육에서는 대표자 제외한다 이런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 서류에다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 그리고 한국에서 영업소 등기를 마쳤다는 서류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 등록 신청하면은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죠.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한다. 다른 말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할래야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보정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 안 들어가죠. 보정은 등록의 요건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보정 설정 안 했다고 등록해 주지 마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 협회 통보하는 게 있어요. 협회 통보하는 게 한마디로 중견마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런 거 할 때 통보한다. 지금은 그것만 보세요. 안 그러면은 순서 바꿔가지고 나중에 행휴 이등분고 이래가지고 외웁니다. 결론은 사람이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통보하는데 통보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공무원이 하는 7일 이내 아니죠. 끈끈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종별 변경했어요. 종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은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기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인데 한마디로 자기 등록증 등록번호도 그대로 쓸 수 있으면은 등록증만 새로 내달라 이 말이에요.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으면은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기재상 변경 등록번호 그대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로 종별 변경하고 동일 등록 간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자기 등록번호 그대로 쓰면 되죠. 이럴 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그 다음에 등록 후 효력 소멸이죠. 자,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중개업하면은 무등록죄로 처벌받는데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신고부터 하면은 폐업 신고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죄로 처벌받죠.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주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대신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 말고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등록 취소 준다 그러면은 사유가 발생하면은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해야 무등록죄를 처벌받겠죠. 결격사유다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결격사유라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아직 등록 취소됐다는 말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무등록자 아닙니다. 그죠? 우리 법에서 무등록자 4명 있죠. 등록 안 하고 중개업했다.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즉 폐업 신고 후에 중개업했다. 법인 해산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오로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등록자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구분합니다. 둘 다가 3년에 3천인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등록 취소줘야 돼요. 그런데 무등록자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줄 수는 없다. 자, 무등록자 등록은 적법 요건이니까 벌 준다 그죠? 3년에 3천이에요. 대신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이루어진 거래 계약은 유효입니다.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죠. 거래계약 체결했다. 보수 지급 안 해도 되죠. 지급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무등록자는 보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였죠. 등록의 결격사유다. 즉 이 결격사유에 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여기 나오면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다르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요 2명밖에 없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통점이 2개가 있는데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사회에 격리됐다고 온 사람이 아니니까 추가로 3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업무 정지 받았다, 자격 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 기간이 없으면 3년 동안이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오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가석방은 절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아니죠. 남아있는 잔연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가야 된다. 특별 사면은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등록이 취소돼도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벌금은 300만 원 이상인데 반드시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각각 해당 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격 정지 받으면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다면은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에게 결격사유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 아니죠. 업무 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자, 보통 사람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기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돼요.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책임을 기업공개사에 줘가지고 기업공개사 업무 정지를 줍니다. 그런데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법인 자체의 결격사유를 봐가지고 등록 취소줘야 돼요.
그러면은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등록 취소해준다, 업무 정지해준다, 전부 다 등록관청이 주는 거죠. 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등록관청이.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등록관청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